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영웅 취급했어요. 이 지역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아내, 두 아이의 자상하고 능력 있는 엄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Where a former pharmacist accused of killing her husband with insulin returned to court ahead of her murder retrial.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만든 32억 원짜리 폰지 사기를 덮기 위해서 남편을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기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선택한 건 인슐린 한 병이었습니다. 그 작은 유리 바이알 속에 그녀는 모든 증거와 죄책감을 버렸어요.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사랑하는 아내가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구하고 죽이기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보디빌딩을 했어요. 보충제를 많이 먹었고 본인 몸에 직접 인슐린을 맞았어요. 마이클의 몸에는 바늘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아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서 우리 엄마는 자비를 받아야 합니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남자, 마이클 코크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마이클이 죽었을 때 어느 날 마이클이 부엌에서 쓰러지고 그대로 사망했거든요. 마이클은 절대 약한 몸이 아니었어요. 병을 앓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지쳐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취적이고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이클의 친구들은 마이클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인간성을 가졌습니다. 마이클은 1980년 12월 23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베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동아들이었어요. 마이클이 8살이 됐을 때 부모님은 이혼하게 됐고 새아버지인 에드볼트가 마이클의 삶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사건 사고 이야기에서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계부가 생기는 경우에 이 계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마이클과 계부는 정말 아무런 갈등도 없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엄마 도나는 이 마이클이 적극적이고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내 아이는 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마이클이 여러 방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학교를 빠진 날도 단 한 번도 없었고 항상 교장 선생님의 우등생 명단에 있었다고 해요. 또 마이클은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1위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이클이 17살이 되던 해에 엄마랑 같이 스포츠 용품을 사려고 스포츠 매장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이 마이클이랑 그 계산대에 있는 여직원이랑 막 이러면서 눈이 맞은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엄마가 느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끼부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매장에서 나오고 나서 엄마 도나가 마이클한테 저 여자가 너를 유혹하는데? 라고 말했었거든요. 마이클은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뒤에 두 사람이 사귀게 됩니다. 아주 귀엽고 풋풋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마이클은 IT를 전공하고요. 여자친구인 나탈리는 약사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두 사람이 만나고 그대로 쭉 사귀게 됐어요. 자, 대학교 1학년 첫 학기에 두 사람은 약혼합니다. 1999년 11월에 마이클이 엄마 도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나탈리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0년 5월에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 도나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결혼이 걱정스러웠다고 말해요. 왜냐면 너무 성급하고 빠르게 진행됐고 아들이 당시에 학업에 집중하길 바랬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도나가 마이클한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조금 진지하게 더 생각해봐라 했지만 결국 결혼식은 진행됐습니다. 이 엄마 도나가 결혼을 반대해서일까요?
이 결혼식을 앞두고 나탈리는 어머니인 도나한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 결혼식에 못 오게 하려고 했어요. 이 나탈리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마이클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항상 말을 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일평생 살면서 마이클은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이가 좋았어요. 거의 모든 사건, 사고 영상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원래 가족과 떨어뜨리고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지배가 축적되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마이클과 나탈리는 아들과 딸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미성년자라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 딸은 뉴스나 언론에 이미 얼굴이 노출되어 있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네 식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다니엘스에 있는 무려 4에이커 규모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에이커가 1224평이거든요. 4에이커면 거의 5000평인 거죠. 한마디로 이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뻥 뚫린 저택이고 개 10마리를 풀어놔도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수준의 전원주택입니다. 완전 아메리카 드림 그 자체였어요. 이 마이클은 군인 출신이었고 이 나탈리는 약사 면허에 비즈니스 한다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 아주 성공한 부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들이 활동하고 있는 야구팀과 풋볼팀에서 코치로 참여하고 있었고 나탈리는 유니폼을 주문하거나 스포츠 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아들이 활동하는 스포츠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탈리는 이 중학교 야구 프로그램에 재무 담당을 맡기도 했어요. 이 재무는 신뢰 없이는 절대 맡길 수 없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를 나탈리가 맡고 있었다는 건 이 지역사회에서 그녀가 얼마나 신용과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이 넓어지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부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와 제니퍼 데이비스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크리스는 마이클이랑 같이 아이들의 코치로 활동하면서 친해지게 됐는데요. 이 가족들은 서로의 귀중한 조력자가 됩니다. 크리스가 변호사였는데요. 이 마이클 부부의 가족 변호사를 맡았고 이 부부의 아들이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나탈리가 약사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놓는 방법부터 이 실생활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친구를 넘어서 이 가족들은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이클과 나탈리를 정말 많이 믿고 의지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부부가 진심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 토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을 백혈병으로 잃은 사람이거든요.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마이클이 발벗고 나서서 도왔고 토니에게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아빠 같은 존재가 돼주겠다고 낚시도 데려가고 스포츠 연습하는 것도 도와주고 진심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이런 걸 보면 마이클이 단순히 삶을 열심히 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성적이고 남들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는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니라는 여성이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세요. 2017년 결혼 7년 차에 나탈리는 대뜸 자기야 나 약사 그만두려고 나 정부 계약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전문직을 그만두고 갑자기 생소한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은 꽤 충격적이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나탈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계기입니다. 바로 영화 워독을 보고 영감받은 거였어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재밌는 영화거든요. 한 번쯤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영화를 보실 계획이라면 앞으로 몇 초 넘기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총알 하나 쏘지 않고 전쟁으로 돈 번 놈들 이야기입니다. 실화 기반이고요. 주인공은 아주 평범한 20대 남자 2명인데 이 둘이 어느 날 미국 국방부에 허점을 파고들어서 무려 3억 달러짜리 무기 계약을 따내버립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이었어요. 이 미국은 중국산 무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국산 불법 탄약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장지로 이 원산지를 위장해서 수출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사기죄로 기소되고 감옥에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실화였어요. 중요한 건 나탈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전문직을 그만두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사기꾼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매료되고 성공 스토리로 여겼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죠. 단순히 이걸 보고 저런 게 있구나 한 게 아니라 나탈리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나는 이 영화를 우리 회사에 입사 교육용 영상으로 쓸 거야 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 함께 사기치자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건지 뭘 보고 배우라고 이걸 보여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탈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시작한 이 정부 계약 사업이 뭔지 조금 설명해드리면 정부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느 회사든 이 정부 계약에 입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영화는 이 계약을 입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나탈리는 그 영화처럼 주로 무기 공급이나 의료 장비 등 고가의 장비들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 나탈리가 운영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우리는 국방부, CIA, 국토안보부의 주요 공급 업체입니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꽤 그럴싸하죠. 정부 관련 로고와 서류 양식, 홈페이지 디자인까지 남들이 보면 진짜 뭔가 대단한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만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라장터에서 진행 가능한 일이에요. 이 나탈리는 초기 자본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냐면 바로 자기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자기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속이기가 훨씬 쉬웠겠죠. 사람들은 전적으로 나탈리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그녀는 이미 돈이 많아 보였고 성공해 보였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탈리는 본인 주변 지인들이 본인 회사에 투자하게끔 했는데 저축해놓은 모든 돈을 이 회사에 투자하면 더 큰 돈으로 불려준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입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말했는데 입찰할 때 마지막쯤에 입찰해서 급박하게 사람들이 투자할지 말지 고민할 틈을 주지 않는 수법이었어요. 사기꾼들이 맨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시간이 없다, 마지막 찬스다 이러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많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투자를 요청한 지인들한테 이 계약은 국가 기밀 프로그램이에요. 이러면서 비밀로 해야 된다고. 근데 아무래도 큰 돈을 투자하게 되니까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저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극비사항이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둘러댔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크리스가 교회를 갔는데 나탈리가 이날 이 부부한테 조용히 와서 이번에 내가 치과 연구소 계약을 땄는데 여기 투자해.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계약에 총 51만 1천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화로는 7억 3천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나탈리가 이 시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인 도나에게도 투자를 권해요. 이 도나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이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후회해요. 저희 엄마도 이미 6만 달러 수익을 냈어요. 안 하는 게 손해예요. 제가 설마 가족을 속이겠어요. 믿고 하세요. 이러면서 자기 엄마도 했는데 수익이 났으니까 하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도나는 그래 자기 엄마도 했다는데 설마 가족을 속이겠어? 하면서 남편과 투자를 할지 말지 상의했고 동시에 아들 부부의 사업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무려 24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35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이 돈은요 이 시부모님의 은퇴자금 전액이었어요. 나탈리는 모든 사람한테 투자를 권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나는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똑똑한 다른 부부들도 나탈리에게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래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투자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클의 역할이 조금 궁금하실 텐데 이 마이클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회사 일을 돕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나탈리가 운영을 했고 나탈리가 시키는 일이나 계약을 찾아오는 것만 마이클이 진행했습니다. 주문 처리 그리고 자금 운영은 나탈리가 전부 도맡아서 했어요. 실제로 이 회사는 정말 많은 계약을 따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부부 사업가처럼 보였어요.
이 부부는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더 많은 고급차, 더 많은 보석, 더 다양한 여행, 고가의 물건들을 사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마이클이 비행기를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 비행 조종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었거든요. 자격증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 따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나중에 딸 계획이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비행기 경납고까지 구매를 합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마이클은 집에 돈이 점점 많아지자 본인의 사치만 부린 게 아니라 더 많은 자선 활동을 했어요. 학교에 헬스장을 무료로 지어준다거나 노숙자나 목사님, 청소년을 위해서 집을 사준다거나 기부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이 이 사기친 돈을 함께 쓴 건 맞아요. 근데 마이클이 나쁜 의도는 없었고 모든 자금 출처와 운영을 나탈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마이클은 친구 토니한테 나는 나중에 이 아프리카 한 마을을 통째로 사서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이러면서 마치 본인이 뭔가 신이 된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베풀고 그 기분에 취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의 출처가 바르기만 했다면 전혀 나쁜 게 아니죠. 이 많이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클이 이 사건의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마이클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나탈리를 정말로 신뢰했고 이 돈이 정당하게 벌어진 돈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껍데기만 합법적이고 실제로 나탈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불법적이었어요. 이 사업이 잘 되자 나탈리는 두 번째 회사인 TMS라는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설립합니다. 이 회사는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회사라고 설명했어요. 이 나탈리는 가스라이팅, 사람을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 회사를 합법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인 마이클도 속일 수 있었어요. 나탈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나탈리를 애정하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그녀에게 사기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랑 계약할 때 서류 한 장도 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가족이라도 돈을 투자하고 뭔가를 할 때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지만 보통 아는 사람에게 많이 당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서류를 한 장도 떼보지도 않고 저런 큰 돈을 투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탈리를 정말 신뢰했고 그녀가 뭔가 질문하기 민망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 못 믿어? 나 돈으로 장난 안 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요. 시어머니인 도나에게도 어머니 지금 이게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 투자하시면 이 정도 수익 돌아올 거예요. 금방 수익 날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한테 이 금액이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했어요. 나탈리는 새로운 사람에게 투자받은 돈을 이미 투자했던 사람에게 수익으로 돌려주고 또 더 많은 투자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약속한 수익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금방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언제 나는지 지금 자기들의 돈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탈리한테 조심스럽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야? 수익이 왜 안 들어왔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나탈리는 나도 지금 머리가 아파. 지금 정부에서 누락된 계약건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네. 이러면서 그때그때 정부 지연, 서류 처리 등등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는데 이게 나탈리한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됐어요. 정부가 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됐다. 이렇게 편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새로운 핑계거리를 만드는데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렸고 치료받지 않을 거라고. 신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야. 나 남은 여생은 조용히 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막 연민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본인의 골수 검사까지 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맞는 기증자가 될까 해서요. 아까 앞에서 제가 토니라는 여자를 기억해달라고 했죠.
토니의 남편이 백혈병으로 떠났잖아요. 이 나탈리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백혈병 3단계에 있다고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토니가 이 말을 듣고 바로 백혈병 3단계? 이상한데?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백혈병은 유형으로 분류하지 단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남편이 백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탈리는 사람들한테 본인의 뒤통수에 머리 빠진 부분을 보여줬는데 이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가 이만큼이나 빠졌다고 보여준 건데요. 토니 말에 따르면 누가 봐도 면도기로 민 것처럼 허술했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한테까지 안 걸렸다고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클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탈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이메일과 편지를 보냈는데요. 본인 이름으로 보낸 게 아니라 정부기관 사람인 척 하면서 보냅니다. 국방부 공식 레터지를 이용해서요. 국방부 직원인 척 하면서 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한테 본인 회사가 5억 달러짜리 가치가 있는 한화로 6,800억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많은 돈은 이 나탈리 가족의 사치품과 집 리모델링 하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겉모습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데 나탈리는 총 11명과 여러 은행들을 상대로 32억 원짜리 폰지 사기를 친 겁니다. 2019년 2월 투자자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나탈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마이클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내 돈 어디 있냐, 언제 주냐, 왜 말한 거랑 다르냐 이러면서 많은 질문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마이클은 도저히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본인이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마이클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마이클과 나탈리가 나눈 문자 내용인데요. 나탈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통화 중이야. 마이클이 우리 진짜 확실한 거 맞지? 물어요. 응, 지금 추적 번호랑 같이 보내고 있어. 마이클이 돈이 없어. 나탈리가 알고 있어. 아침 7시에 들어와도 9시에나 확인이 돼. 전신 송금부서에서 말했어. 88건 그리고 297건이 오늘 들어온대. 480만 달러는 오전 중에 2388만 달러는 내일 중에 들어온다더라. 금액이 커서 확인 지연 중이야. 이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역시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와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 마이클은 답답한 마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보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나탈리는 차분하게 금액이 크고 새 계좌라 그런 거야. 단지 확인 중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쯤 마이클도 슬슬 나탈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자 2019년 2월 6일에 이 마이클과 나탈리는 버지니아로 가는 전세 항공편을 예약합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 방문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알고 있었고 마이클은 우리가 가는 이유를 왜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탈리가 가운데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마이클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아침 7시에 나탈리는 은행 담당자와 비행기 조종사에게 자신이 아파서 방문을 못하게 됐다고, 이 방문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나탈리가 실제로 아팠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녀가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긴 맞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바로 이틀 전에도 나탈리가 의사인 친구 스테파니한테 나 지금 폐렴 걸렸어. 스테로이드 좀 처방해 줄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때 스테파니가 의심 없이 알약으로 된 스테로이드 처방해 줄까? 라고 했는데 이때 나탈리가 자기가 놓을 수 있으니까 굳이 주사형으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탈리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아픈 척하고 증거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본인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슐린도 맞기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동정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친구 제니퍼는 본인이 뭘 도울 수 있냐고 물었고, 이 나탈리가 제니퍼 아들이 당뇨를 앓고 있었잖아요. 괜찮으면 나 인슐린 한 병만 급하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니퍼는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인슐린 한 병이랑 작은 선물들을 담아서 남편 크리스한테 주면서 이거 나탈리네 집에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크리스가 오전 10시 30분에 나탈리네 집 앞에 이 선물을 두고 왔어요. 2시간 뒤 12시 30분에 크리스와 제니퍼는 나탈리한테 충격적인 사진을 한 장 봤습니다. 주방에 마이클이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부부가 너무 놀라서 나탈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마이클이 왜 쓰러져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나탈리가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장 친한 친구가 쓰러져 있는 사진을 받았는데 와이프가 괜찮다고. 크리스와 제니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걱정했어요. 나탈리는 마이클이 갑자기 부엌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고 말했어요. 나탈리가 이 사진을 여러 명한테 보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마이클이 머리가 다쳤다라고 말했고, 또 데이비스 부부한테는 사람들이 와서 마이클을 소파로 옮기는 걸 도와줬다고, 마이클이 자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친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나탈리가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걱정돼서 이 나탈리네 집에 찾아가요. 이 평소에 자기들을 많이 도와줬던 마이클이 쓰러졌으니까 신경이 쓰였겠죠. 이 집에 찾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인 존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이클의 상태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나탈리한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탈리는 안 돼요. 마이클이 병원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만약에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병원에 데려간다면 그가 일어나서 저한테 불같이 화낼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요. 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의 상태를 직접 보고 이거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나탈리는 끝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마이클이 이 시기쯤에 자기 친구한테 문자로 내가 지금 뭔가에 중독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경찰 친구인 존이 보기에 이대로 마이클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존은 자기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탈리를 바꿔줍니다. 그 의사는 나탈리한테 부인, 만약에 마이클이 깨어나서 병원에 온 걸로 화를 낸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오셔야 돼요. 나탈리는 아니요. 제가 마이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기 내버려 두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문자로 마치 마이클이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가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마이클은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갔고 그날 오후에 나탈리의 여동생 페니가 집을 오는데요. 이날 페니와 나탈리의 딸이 마이클의 옷을 갈아입혀요. 왜 갈아입혔냐면 이 마이클이 누워있는 상태로 소변을 봤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마이클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탈리가 가장 친한 부부인 크리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집으로 좀 와달라고요. 크리스는 이 문자를 받고 나탈리의 집에 가는데요. 가서 마이클의 상태를 보자마자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마이클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나탈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마이클의 상태를 검사하는데요. 이때 마이클의 혈당 수치가 21이었어요. 21. 보통 정상 혈당이 80에서 120 정도인데요. 21은 그냥 저혈당 정도가 아니라 쇼크, 발작, 혼수 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21이 나왔다는 걸 나탈리가 주변 사람들이랑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 마이클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 마이클의 혈당 수치를 올리고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이클의 엄마인 도나가 이날 밤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도나는 하루를 다 마치고 자려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와서 나탈리한테 문자 왔다고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도나가 핸드폰을 확인하는데요. 나탈리한테 2장의 사진이 와 있었습니다. 한 장은 집에 쓰러져 있는 사진이었고 한 장은 지금 병원에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나탈리가 처음부터 이 사진들을 도나에게 보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도나는 30년 경력의 간호사였습니다. 이 아들이 처음 집에서 쓰러진 걸 알았다면 100% 병원에 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탈리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고 도나한테 괜찮다고 진짜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병원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나가 계속 간다고 했고 결국 주소를 알려주고 도나가 병원에 옵니다. 근데 이 도나가 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한 간호사가 이 마이클의 반응을 체크하려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 흉골, 가슴뼈를 세게 문지르는 방법을 하는데 마이클이 침대에서 확 일어나면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너무 기뻤어요. 소리 지르고 안고 이 기쁨을 만끽합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나탈리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마 마이클이 깨어나면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이 의식을 잠깐 회복했지만 마이클의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나탈리는 남편의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또 계약을 따내고 돈을 끌어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도나한테 문자로 이거 지금 입찰해야 되니까 돈 더 투자해서 도와달라고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이클은 진짜 죽어가고 있었어요. 상태는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나탈리가 병원에 DNR 지시를 내렸어요. 이 DNR은 연명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마이클을 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마이클은 호스피스 병동인 바우어 하우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때 옮기면서 인공호흡기를 잠깐 뗐는데 놀랍게도 이때 마이클이 스스로 숨을 쉬었다고 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 12시 18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원인은 저혈당으로 인한 뇌부종, 자연사로 기록됐어요. 바로 이틀 뒤에 나탈리는 마이클의 추모식을 여는데 마이클이 이렇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작게 엽니다. 이 추모식을 연 시기가 너무 빨랐고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초대하지 않아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나탈리는 마이클의 죽음을 얼른 해치우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계약하고 일해야 되니까요. 자, 곧바로 다시 2 회사를 재가동했고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겨운 게 뭐냐면 2019년 5월 마이클이 죽고 3달 뒤에 마이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합니다. 코치 마이클 코크런 레거시 장학금이었어요. 나탈리는 8명의 학생에게 8년치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그 학부모님들한테 대출받은 거 다 취소하라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용돈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것도 사기였어요. 그해 여름에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장학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6월 달에 나탈리는 한 치과 의사에게 자기네 회사 TSG의 지분 49%를 40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마이클의 지분이 49%였거든요. 한화로 58억 정도 됩니다. 그 치과 의사는 이 나탈리의 말을 듣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으로 5만 달러를 먼저 보냈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나머지 금액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6월 25일에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나탈리의 집에 들이닥쳤거든요. 투자자들이 나탈리를 제보했고 이 연방 당국이 뭔가 이 사업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수색하다가 냉장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휴말로그 인슐린 병이었어요. 이 집에 그 누구도 당뇨병을 앓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 얼마 전에 혈당 문제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견했을 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의 엄마 도나는 이 경찰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계약서가 가짜였고 마이클의 죽음도 어쩌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도 잃고 아들도 잃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살인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수상하다는 건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몇 달간 수사는 계속됐어요. 7월 23일 공식적으로 나탈리가 운영하는 두 회사는 합법적인 기업이 아니며 나탈리는 2017년 이후로 단 한 건의 정부 계약에도 입찰하거나 수주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나탈리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사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 여러 명의 투자자들을 적지 않는 불법을 또 저지릅니다. 나탈리는 투자자 및 은행 대상 사기, 전신 사기, 중대한 신원 도용 등등등 2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나탈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계속해서 폰지 사기를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총 3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여러 개인과 금융기관에 입혔다. 연방 검찰은 최소 100만 달러, 14억 5천 정도를 환수하고 그녀의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나탈리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검찰과 협상을 해서 이 26가지 혐의 중에서 단 2개, 전신사기 1건과 자금 세탁 1건, 이 2개에 대한 유죄만 인정해요. 최종적으로 11년 3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사는 더 높은 형량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검찰과 협상하는 조건상 그것이 최대치였다고 말합니다. 이 나탈리가 정말 뻔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저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남편과 제가 소유한 회사와 관련해서 2건의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관리하는 멤버로서 회사가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투자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저와 제 아이들이 삶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제가 듣기에 회사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겠다. 이제 그만 넘어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나탈리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도 없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1일 나탈리는 헤이즐턴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의 죽음에 의문이 있었죠. 경찰들과 가족들이 이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월에 1급 살인에 대한 혐의로 나탈리가 다시 기소됩니다. 검찰은 마이클이 이 사기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곧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가 인슐린을 이용해서 마이클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증거가 너무 약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이 물증이 너무 부족했어요. 결국 2023년 4월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기로 합니다. 살인 혐의를 기각했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마이클의 시신을 다시 파내요. 2번째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번에는 이 인슐린 성분이 조직에 남아있는지 특수검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시신의 부패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 검시관은 사실상 아무것도 검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의 죽음은 인슐린 과다 복용으로 인한 저혈당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저혈당 수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다른 설명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023년 10월 23일 나탈리는 다시 1급 살인 혐의로 재기소됐습니다.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고요. 이 나탈리의 변호 측은 마이클의 시신을 다시 파내서 자기들이 선택한 검시관이 검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재판은 끝없이 지연돼요. 어떨 때는 변호 측에서, 어떨 때는 검찰 측에서 계속 미루다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석 검사가 사임하게 됐고 그 자리에 톰 트루먼이라는 검사가 대신하게 됐어요. 톰 트루먼은 2024년 9월에 이 사건을 넘겨봤는데요. 사기 기록까지 해서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총 검토해야 될 페이지가 7만 페이지가 넘어서 이걸 하나하나 검토하느라 또 재판이 지연됐어요. 모든 검토를 마치고 재판이 시작된 게 2025년 1월 13일이었어요. 최근에 일어난 재판이죠. 검찰은 마이클은 건강한 38세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이 마이클은 폰지 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 재판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February the 5th of 2019, Michael Cochran was a 200-pound, healthy
38-year-old man. By midday of February 6th of 2019, he had lost consciousness and he would never regain consciousness. He died in hospice care 5 days later, February 11th of 2019. How could this happen? Why did it happen? They charter a flight from Beckley to the Bank of America branch in Lynchburg, Virginia for the 6th of February, 2019. Mysteriously, the defendant cancels that trip in early morning hours. Why was that trip so important? Because Michael Cochran and everybody else would know at that point. There is no money in the Bank of America. 이 검찰 측은 혈당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강한 마이클이 저혈당 수치 21로 쓰러질 일은 없다고, 이 나탈리의 사기를 마이클이 알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마이클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변호 측은 마이클이 죽은 건 나탈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주사한 스테로이드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래요, 나탈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좋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살인자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이클이 건강 시한폭탄이었다고, 그는 불법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동물용 약물까지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 증인으로 이 폰지 사기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가 등장합니다. 이 마이클은 아내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고, 나탈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거짓말을 치밀하게 쌓아왔는지 말하면서 나탈리에게는 마이클을 죽일 만한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변호 측은 마이클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사기를 몰랐겠냐고 반박했지만 모든 증인들이 한 목소리로 마이클은 진짜 몰랐다고, 모든 돈 관리는 항상 나탈리가 다뤘고 실제로 마이클이 그걸 알고 있었거나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탈리가 냉장고에 인슐린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친구인 이 제니퍼의 아들이 당뇨가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놔둔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제니퍼 데이비스가 증언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나탈리 본인이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돕기 위해서 인슐린을 준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가 듣기에 약간 경악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마이클이 아파서 병동에 누워있었을 때 나탈리가 나 마이클 얼굴 보는 게 힘들어. 베개로 마이클 얼굴 덮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제니퍼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제니퍼는 그때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증인들도 하나같이 마이클은 정말 건강했고 살면서 그가 그 어떤 종류의 스테로이드도 맞은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마이클의 절친인 크리스가 그날 밤에 자기가 정말 강제로 마이클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아마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었을 거라고, 마이클은 건강 문제로 죽은 게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찾아보면 재판 영상이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검찰 측의 모든 증언의 끝의 결론은 이 마이클이 평소에 복용하던 그 어떤 종류의 영양제도 혈당을 21까지 떨어뜨릴 순 없다. 인슐린이 원인이다. 저혈당 외에 그의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나탈리가 본인이 백혈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치료하기 힘들다, 약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동정을 얻었었는데, 나탈리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처음에 이 인슐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인슐린 이야기를 꺼낸 건 나탈리였어요. 수사 중에 나탈리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처음이랑 두 번째 인터뷰할 때는 마이클이 복용하던 수상한 어떤 보충제 때문에 쓰러졌다 라고 말해놓고, 세 번째 때는 마이클이 스스로 인슐린을 주사하고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이 보디빌딩의 일환으로 평소에 인슐린을 맞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인슐린은 잘못 사용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수사관들을 얘네 내가 뭐라고 해도 믿겠지? 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이 배심원들이 재판 결과를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이 변호인들이 변호를 꽤 잘했습니다. 나탈리가 누군가를 독살할 만큼의 의학 지식을 가진 약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인슐린처럼 추적이 쉬운 걸 사용했냐고. 그리고 만약에 인슐린을 이용해서 살해했다면 왜 그걸 4개월이 지나도록 냉장고에 그대로 뒀냐. 그리고 독살했으면 그 증거를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서 화장해야지. 왜 마이클을 화장하지 않았냐고. 그녀가 이 모든 증거들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증거도 아니고 유죄일 리도 없다. 그리고 검찰들이 인슐린이 마이클의 몸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주사기를 확 꽂아가지고 쓰러뜨린 정황은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 중에 또 하나는 이 마이클에게 벤조디아제핀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 쓰러지기 이틀 전에 나탈리가 자낙스를 처방받습니다. 이 자낙스의 주성분이 알프라졸람인데 이게 중추신경에 억제작용을 하는 벤조디아제핀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마이클의 체내에서 이 자낙스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게 나탈리가 자낙스를 사용하게 했다라는 증거가 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탈리가 이 자낙스를 투여하고 마이클이 기절했을 때 인슐린을 사용한 게 아닌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변호 측 증인으로는 마이클의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탈리는 가스라이팅의 달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조종당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아니 모두가 아빠를 엄마가 죽였을 거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적으로 엄마 편을 들거든요. 이 손자들의 증언을 듣고 마이클의 엄마인 도나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아이들이 증언할 때 마이클이 죽기 몇 달 전부터 아주 공격적이고 건망증이 심하고 무기력해졌다고 아빠가 예전과 달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항상 사업에 대해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주로 운영했다고 말해요. 이 당시 아이들은 10대였습니다. 마이클이 당연히 회사 일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클이 재정적인 부분을 관여했냐 안 했냐거든요.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빠가 사업을 열심히 주도하면서 끌어나갔다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마이클은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 이 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나탈리가 거짓말을 철저하게 쌓아 나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보고 듣는 모든 건 나탈리의 영향 아래에 있던 환경입니다. 이 다 큰 성인의 생각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양육하는 아이들이라고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평소에 영양제를 정말 많이 먹었다고 거의 막 40개를 쫘르르 줄 세워놓고 한 움큼씩 먹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빠가 평소에 주사기로 뭔가를 맞았다고 말했어요. 이 증언을 통해서 나탈리가 마이클의 몸에 직접 주사한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들한테 그럼 실제로 너 아빠가 주사기 이렇게 놓는 거 본 적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이 아니요? 이럽니다. 안 봤는데 아빠가 직접 주사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가 시켰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증언할 때 나탈리가 다른 때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아이들만 나오면 계속 눈 맞추고 입모양으로 I love you 이러고 뭔가 배심원단들에게 감동적인 모녀의 모습을 과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재판은 정말 길었어요. 이 모든 진술이 끝나고 배심원들은 2시간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결과는 유죄로 판결 났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판결 절차와 다르게 머시 페이즈, 즉 자비 단계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죄 판결 이후에 배심원에게 이 피고 측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고 이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이 감형과 중형을 두고 다투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에 자비를 받을 경우에는 종신형이지만 15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주어지고요. 자비를 받지 못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바로 다음날 이 자비 단계가 시작됐어요. 변호 측에서는 나탈리의 자매, 부모님, 조카, 2 아이들이 증언대에 섭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다고.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그리고 대학교 입학할 때도 엄마 없었다. 제발 더 이상 엄마를 내 기억에서 그리워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막 무너질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두 자녀가 증언할 때 나탈리도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 측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 배심원단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전략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로 나탈리를 믿어서 진심의 눈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나탈리가 등쳐먹은 그 전 재산을 날린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을 텐데 나탈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아빠도 잃고 엄마도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아빠는 목숨을 잃었고요. 할머니 도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나탈리 편은 조금도 못 들겠어요. 이 변호 측 증언이 끝나고 검찰 측 증인으로 마이클 친구들과 엄마인 도나 부부 그리고 수사관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들이 증언할 차례가 되니까 이 나탈리의 증인들이 우르르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이 양심이 있어서 이 마이클의 진심을 듣기가 고통스러웠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증언을 듣지 않고 나가요. 저는 그들이 진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엄마 도나와 아빠 에드의 증언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빠 에드는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나탈리는 감옥에 가서 사회와 격리돼야 되고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판사가 이 에드에게 피고인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요. 아빠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아빠는 그녀는 마이클에게 단 1g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엄마 도나의 증언을 들었을 때 제가 진짜 눈물이 났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내 외동 아들이 저렇게 가버렸을 때 저렇게 사무치는 감정이 들겠구나 하면서 이 도나의 심정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Since Michael's murder, Natalie Cochran's evil and sinister deeds have caused overwhelming damage and wrought on our lives and so many good and decent lives. Lives that will forever cast a shadow of sadness. Michael Brandon was my only son, and I loved him and so adored him. I struggled every day. I struggle every day to make sense of what has no answers. The murder of my son is crushing, and yet I must try and move forward to honor his memory. To this day, this vile being has showed no remorse, none whatsoever. We, along with our family and friends, have sat quietly and graciously and painfully watched and listened as Michael's good name has been murdered time and time again. Think of the horrific invasion of Michael's and our dignity and privacy. At what point and at what time do we seek sleeping at night? Is Michael Brandon resting in peace? I don't think so. We, as Michael Brandon's mom and stepdad, we respectfully ask this court, in the memory of our beloved and precious son, Michael Brandon Cochran, to delay for as long as judicially allowed the day that this quote, cold-blooded murderer once again walks among us. In a pure world, light should never shine on that day. 이 도나는 총 8페이지 분량을 준비했는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다 읽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에 이 도나가 나중에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 전문을 읽거든요. 그 영상을 더보기란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인터뷰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모든 증언이 끝나고 1시간 만에 배심원단은 결정을 내립니다. 나탈리 코크란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요. 나탈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나탈리는 1991년 이후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살인죄로 유죄를 받고도 자비를 받지 못한 첫 여성 범죄자가 됐어요. 이 변호 측이 재심을 요구했는데요. 기각됐고 그녀는 이제 평생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나탈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이 목숨을 잃은 마이클, 아들과 전 재산을 잃은 도나 부부. 저는 감옥에 있는 나탈리보다 이들의 인생이 더 감옥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탈리 본인 때문에 본인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됐어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하세요.